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3회차 5월달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회의관리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은 1월달, 3월달까지 했고요. 3월달 시험이 유독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부분 위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은 이번 또 문제가 또 어떨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회계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첫 번째는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 외부에 보고를 함으로써 그 외부나 내부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계의 정의라고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설명,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도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사실 이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 각각 다른 기준을 의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거를 다른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A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했고요. 어떤 회사는 뭐 B 회사로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뭐 어떤 회사는 뭐 자기 맘대로 그냥 우리의 입맛에 맞춰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왜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그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춰놨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신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회계라는 그런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중심으로 IFRS 아닙니다. 규칙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규칙 중심에 의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기업에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준의 그런 의미가 아닌 같은 기준에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아까 적었듯이 장부 작성 위에 그다음 재무제표, 그다음 외부보고, 외내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회계 정의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한 바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회사의 회계정보 이용자나 현재 투자자뿐만이 아닌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회사를 이제 투자하신 분, 이제 외에 신규 투자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을 한다라는 개념이 맞다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투자자만 해가지고 돈을 넣고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자도 이 회사에 이제 한번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잠재적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얘기는 맞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예요, 주로.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내부의 이해관계자가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 여러분들 전산회계 1, 2급 준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답이다 뭔지 몰라요. 알고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 주는 거래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은 차변에 기록되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래의 존재가 있냐 없냐 한번 붕괴를 보고 한번 찾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왜냐면은 그 비용하고 수익 계정 과목만 딱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안 나오는 편이라 주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라고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의미를 얘기를 해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분개를 해보고 비용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수익 계정 과목을 찾아봐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 못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1번 현금 100만원에 연 이자율 3%의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다. 뭐 정기예금은 이제 어디에죠? 그렇죠. 자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이에요. 현금도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수익 비용이 없죠. 그래서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로부터 30만원의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기로 계약하다는 거는 구두계약이에요. 이거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관리직 직원 임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것도 지급하기로 계약하다라는 뜻은 이것도 역시 구두계약이에요. 이것도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3번이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임금이거든요. 근데 임금은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제조 원가예요. 게다가. 그래서 또 틀린 거고 그리고 회계관리 2급에서는 제조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직 직원이라고 돼 있으니 이 사람이 이제 급여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관비익은 맞는데 뭐예요? 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 했으니 거래가 성립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이제 안 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뭐 하기로 계약하다는 거는 구대계약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임차를 위한 당월 임차료 2천만원을 월말에 어음으로 지급하다.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는 쪽이라 비용에 해당이 돼요. 2천만원. 그래서 월말에 어음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지급어음 처리해요? 어이구야 이러면 틀려요.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생님 왜요? 지급어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자면은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어음이라도 지급어음인 경우에는요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하고 원재료인 경우에 대해서만 어음인 경우에는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쓰고요. 근데 미지급금은 상품하고 원재료 거래가 아닌 그 외의 나머지예요. 그래서 어음이라도 미지급금으로 통합해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상품하고 원재료가 상대 계정 과목이 있을 때만 지급어음으로 쓴다는 점 꼭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장기 차입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 장기 차입금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핏 보면은 자산 계정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으면은 이걸 봤을 때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장기 차입금 금액을 보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그렇죠. 부채 계정 과목이 소속돼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모르겠다 하면 그냥 찍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회계를 그래도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찍는 건 솔직히 좀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발 부분은 재산법에 대한 등식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자본 등식.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자본 등식하고 재산법. 자본 등식은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의 종류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산은 이제 어떤 종류냐? 현금,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건물. 이 세 가지가 자산의 종류가 돼요. 그 다음에 부채는 뭐예요? 그렇죠.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자본금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했을 때 금액을 다 집계를 해봐요. 그럼 매입 채무는 300만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의 총 금액은 다시 할게요. 매입 채무 180만원이네요. 180만원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매출 채권, 당좌, 건물을 다 더해주면은 자,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가 좀 필요하죠. $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예요? 4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적은 자본 등식에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자산은 얼마냐면은 900만원, 부채는 얼마냐면은 180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치고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자본은 얼마예요? 4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부채는 얼마가 돼요? 400만원 되려면은 그렇죠. 부채는 500만원이었다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총 부채 금액이 얼마냐면은 50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는 장기 차입금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에서 180만원만큼 빼니까 32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재산법에 해당하는 공식,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부채가 얼마 있는지 알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장기 차입금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은 320만원이더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자,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순환선 같은 거 2호선이죠. 서울 전철 2호선이죠. 대신 이렇게 뻗어져 있는 부분 제외하고 2호선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거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분기가 되죠. 분기에서 어디로 가요? 원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원장에서 이제 옮겨놓는다 해서 전기라고 하지만 전산화 시대에서는 다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들어가서 수정전 시산표가 이제 성립을 해요. 우리가 그 12월 말까지 이제 과거의 자료를 입력을 할 때 부가세 때문에 1월달
거의 25일 전에 끝나거든요. 12월 달 마감은.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분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산분기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돼요.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총계정 원장 마감시킵니다. 근데 총계정 원장 마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다 해줘요.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분계랑 결산 분계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재무제표 작성은 이제 원가 명세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익명호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으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감한 후에, 전체 마감한 후에 이제 2월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이 이제 기초금액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거래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처 2호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은요, 앞에 부분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부분을 빼고 여기 결산부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거래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인식이 있는 거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계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분계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요. 시산표는 그 안에 수정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결산 분계까지 다 끝났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정산표고요. 원래 회계 순환 과정에서는 정산표가 있는데 정산표는 하진 않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정산표라는 개념이 없고요. 근데 이름만 이제 정산표가 있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해서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올바른 순서는 뭐예요? 그렇죠. 4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 끊어서 보면 돼요. 비용은 발생했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했을 때 거래 내용은 뭔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래 내용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분계를 해보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예를 들어서 접대비라 칩시다. 접대비 이름 바뀌었지. 기업 업무 추진비. 이 문제는 23년도 문제라서 아직 접대비 개정 과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고 24년도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안 줬으니 뭐 카드 거래했다 칩시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는 비용의 발생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뭐예요? 부채성 개정 과목인 거죠. 그러면은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거래의 판례소에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옳은 건 몇 번? 비용의 인식과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3일에 거래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고요. 제 기본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는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뭐 위하고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형식이라서 서버가 없고요. ERP, IU, 뭐 그 다음에 뭐 ERP, 뭐 iCube, 뭐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 요새 스마트 A도 이제 그 올해 말로 종료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2학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위하고는 클라우드 형식이고 IU10도 요새 클라우드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버 없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불러요. 회계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1번. 종업원 급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 종업원 급여는 당연히 이제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니 뭐 6번에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급여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2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용역 제공 대가는 당연히 매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거는 수익의 발생이죠. 자, 근데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용역 매출은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매출 수익으로 봅니다. 영업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와 관련된 수익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용역 매출은. 그래서 상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외상은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근데 상거래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뭐예요? 미수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에 대한 외상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 아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컴퓨터 7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 대신 비품 계정 과목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비품은 엄연히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답은 맞아요. 근데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보라 하면은 비품인 거죠. 이거 틀린 답 아니에요.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재료하고 상품을 이제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번. 다음 달에 추가적인 자금 사용에 대비하여 은행에서 현금 2만원을 차입하였다. 그렇죠.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부채이자인가?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3일에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4년도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4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현금은 이제 지폐주와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또 이렇게 또 세분화되죠.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이제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정기적금, 그 다음에 기타 정형화된 자산, 뭐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환매채, 뭐 기업어음, CP 이런 거, 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시제액은 현금이니까 당연히 현금이고요. C사 주식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현금성 자산을 봐야 안 봐요? 안 본다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D상사 발행수표, 이거는 타인 발행수표입니다. 타인 발행수표는 계정 과목상 어디로 들어가면은 동전 발행 증권인 현금으로 이제 봅니다. 동전 발행 증권이 수표입니다. 동전 발행 수표.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이 맞고 우편증서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4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3일은행에 당자예금 통장, 당자 차월 약정액 15만원을 개설하고 현금 10만원을 예금한 경우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당자 차월입니다. 당자 차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이거 기본서 빼먹었는데. 예, 한번 볼까요? 당자 차월은요,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을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이렇게 딱 통장이 있으면은 3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다 라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잔액이 이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함으로써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나가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자 차월도 그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 예금에 이러한 이제 잔액 부족이 뜨는 경우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당자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도, 그러니까 보증금은 당연히 설정하겠죠. 왜냐면은 돈 띠먹을 거 대비를 해서 보증금은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무에서 경험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자 차월 계약을 1억을 잡았다 라고 하면은 그만한 보증금도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다 까먹으면은 당자 차월 계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 차월 계약을 1억 원을 잡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과 똑같다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자예금 잔액을 먼저 나감으로써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인 당자 차월 계약이 맺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면은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10만원을 예금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자예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선 잔액이 없어, 0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예요? 10만원만큼 입금을 해준다 라고 보는 거예요. 10만원만큼 입금해준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내 재산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자 예금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은 돈이 나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자 예금의 잔액이 올라감으로써 어디로 기록돼요? 내 재산이 올라갔으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 예금 잔액이 10만원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25만원, 15만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내 돈이 들어간 만큼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 예금 10만원과 현금 1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고 선생님 당자 차월 약정액 15만원은 아까 그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돈 다 쓰면은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대출을 받은 형식이 아니고 당자예금 잔액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15만원까지는 내가 빌려줄게요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미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 단기매매증권 거래 내역입니다. 2021년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이식해야 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면은 기역은 투자를 했는 거고요. 니은은 일부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평가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021년도 5월 1일입니다. 1000주를 1,500원에 취득합니다. 얼마에 투자했어요? 그렇죠. 150만원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주 중에 500주만큼 이제 내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0주에 150만원이었고 500주를 내다 던지니
그 다음 처분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처분회가 수령하는 금액 얼마예요? 500주에 1300원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 65만원.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150만원의 반 정도 처분하니까 얼마? 7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150만원 중에 500주만큼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한 셈이니 그래서 75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75만원으로 투자를 했으나 돈 받는 금액 얼마예요? 65만원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대비 돈 받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손실이 되는 거죠. 얼마? 10만원만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에 돈 받으니까 보통 예금 65만원만큼 처리하고요. 그다음 대변에는 내가 투자했는 금액을 내다 던지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이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얼마? 75만원. 이게 제 오른쪽이라 이게 잘 안 적혀요, 펜이. 그 다음에 10만원만큼 뭐예요? 처분했는데 뭐예요?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는데 10만원만큼 못 받았네. 이렇게 그런 뜻.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무슨 처분 손실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12월 말자가 돼서 500주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75만원이고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 금액이 얼마냐면은 1600원이랍니다. 그래서 남은 500주에 1600원만큼 해주면은 80만원이 돼요.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투자 금액 대비 평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5만원만큼 어떻게 돼요?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이익이 되죠. 그래서 5만원만큼의 내 투자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5만원. 그럼 대변에는 뭘로 해주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평가죠. 평가를 했는데 5만원만큼 더 받았으니 이익이 되는 거예요.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죠. 이 매도하는 증권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총금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총금액. 첫 번째는 처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손실을 봤으니까 얼마? 5만원이 되는 거고 10만원만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익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 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실과 이제 평가 이익을 봤을 때 비용하고 수익인데 어느 게 더 많아요?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오히려 손실을 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만큼 나는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익 5만원만큼 해가지고 3번 찍으신 분도 은근히 많을 거고 손실 10만원만 딱 보고 4번 찍으신 분도 은근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를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손익 5만원 그리고 손실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12월 31일인 결산일인 주식회사 3일에 매도하는 증권의 거래 내역이다. 2022년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은요. 이게 단기매매 증권하고 조금 달라요. 단기매매 증권은 이제 10에 31일자를 평가를 할 때 단기손익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매도하는 증권의 10에 31일자 평가는 단기손익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다 보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의 순재산인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해 줄 필요는 있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자면은 이제 뭐 똑같아요. 예.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이 사항만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두 개만. 단기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이 처분과 이 평가만 보면 되지만 매도하는 증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시작부터 처분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는 게.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매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먼저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직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2021년도 6월 1일에 2,000주를 5,000원만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 돼요. 1,000만원만큼 내가 이제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말일자에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0원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주에 4,500원이라고 하면은 900만원 정도 돼요. 900만원.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했어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렇죠.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왜냐? 내가 투자 금액 대비 1,000만원만큼의 가치가 900만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에 이제 처분을 해요. 그래서 얼마? 4,800원에 처분합니다. 2,000주에 4,8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2,800원에 4,800원에 2,000주니까 얼마냐면은 960만원만큼이 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가하고 처분만 봤을 때 60만원 이익이겠지만 매도하는 증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매도하는 증권인 경우에는요, 첫 번째, 그 평가 손실하고 평가 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처분 시 상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상계 처리해서 모든 잔액을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 처리합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는 이제 평가 손익이 다 처리되면은 그 다음에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회계 처리하면은 일단 돈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차변에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60만원 이렇게 돼요. 돈 받는 금액은 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해서 이제 처분하는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매도하는 증권 1,000만원이에요? 900만원이에요? 그렇죠. 900만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원만큼 같이 떨어졌고 같이 떨어진 것까지 평가 처리했으니까 90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일어났는 100만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차변에 있다가 모든 잔액을 0으로 바꿔주려면은 대변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잘 안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처분했는데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 된 거죠. 얼마? 4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처분 손실이 40만원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0주예요? 1,000주면은 금액이 반띵이 되겠구나. 잠시만요. 자, 금액 바꿀게요. 1,000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주에 4,800원이니까 이러면 이렇게 돼요. 480만원 이렇게 돼요. 이게 2,000주가 아니고 1,000주예요. 그래서 금액 바꿀게요. 1,000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900만원의 반인 450만원만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반 정도 하니까 50만원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실은 얼마? 2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처분 손실은 20만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잘못 적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2,000주에 해가지고 4,500원에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아까 100만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이때 이 100만원의 평가 손실은요, 2,000주에 해당하는 평가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를 이제 처분할 때 첫 번째 평가 손익도 이 금액에 맞춰서 주식수만큼 이렇게 해서 주식수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에서 아까 2000주 중에 1000주만큼 처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00주 중에 1000주만큼 처분하니 50만원만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머지는 이제 처분 손익으로 계산을 하면 되더라.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작업봐가지고 2000주로 작업봐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할 테니 일단 2000주로 가정을 해서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반 정도 처분이 되니까 이제 아까 처분 손실이 얼마냐면은 아까 20만원이 나왔더라 라고 아까 결정이 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3번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게 정직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시험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매도하는 증권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차피 평가 손실을 상계 처리하더라도 금액은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을 띄워놓고 내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투자 금액과 그 다음에 끝지점 이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해서 봐도 처분 손익이 얼마 있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2000주에 5,000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게 똑같은 2000주로 가정을 했을 때 2000주로 했을 때 4,800원이더라 라고 했을 때 얼마냐면은 96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1000만원에 투자해놓고 960만원에 받았으니까 뭐예요? 40만원만큼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손실이죠. 왜냐? 내가 1000만원 투자해가 96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처분 손실 4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또 설명하자면 2000주일 때고 근데 만약에 1000주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00주일 때 5천에 투자했다 치고 그럼 500만원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1000주에 4,800원만큼 처분을 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80만원. 그럼 뭐예요? 1000주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처분 손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0만원만큼 처분 손실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최근에 있는 두 개만 보면 되지만 매도 가는 증권은 처음 시작 부분과 내가 투자했던 부분과 처분했는 부분만 계산하면은 처분 손익이 얼마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을 뭐 상대 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몇 번? 20만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더라. 이렇게도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